자, 이번에는 우리 원격 탐측에 새로 들어온 분야예요. 예, 초분광, 하이퍼 스펙트럴. 이러한 용어들은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하이퍼 스펙트럴. 예, 슈퍼도 아니고, 예, 울트라도 아니고 하이퍼 스펙트럴이네요. 초분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초분광 영상. 쓰인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신기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술사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제외가 됐던 그런 영역인데 이제 이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환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꼭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초분광 영상. 어떤 걸 우리가 초분광 영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각 파장의 대역폭이 10마이크로에서 20마이크로 정도 이러한 여러 파장대로 얻은 영상. 아주 많은 파장대로 얻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중파장 영상에 대해서 훨씬 많은 파장대에 걸쳐서 분포된 영상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중파장, 멀티 스펙트럴, 이전에 쓰던 거죠. 네, 멀티 스펙트럴. 그래서 이때는 뭐 적외선 밴드에다가, 그 다음에 흑백 밴드에다가, 그 다음에 칼라 중에서 뭐 레드, 그린, 블루, 또 특이하면 어떤 거 옐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안 되는 뭐 일곱, 여덟, 많아야 아마 여덟, 아홉 개, 열 개 그 정도 되지만 이 초분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장대를 가져가요. 그래서 훨씬 넓은 파장대. 이게 이제 초분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40개 이상 뭐 200 몇 개가 되는 그런 파장대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좁은 파장 범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파장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초분광에. 그래서 각각의 영상도들은 완전한 분광 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분광 해상도도 가지고 있고요. 분광 해상도 앞에서 기억나죠? 우리 해상도 4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쓸 필요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쓰지 말까요? 예, 제일 먼저 공간 해상도, 그 다음에 분광 해상도, 지금 얘기하는 분광 해상도,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 다음에 방사 해상도, 몇 비트 칼라로 나누느냐. 그 다음에 주기 해상도,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느냐. 요 4가지 해상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위성의 영역, 그 다음에 위성의 영상들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높은 분광 해상도를 갖는다. 매질의 특성이라든지 식생 분류, 또 식생 스트레스, 피복 분류, 그 다음에 지질, 광물, 그 다음에 수질 분석, 요거를 파악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분광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각 물체가 갖는 분광 정보의 세밀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좁은 파장대 폭이라든지 연속적인 파장 영역 같은 그런 특성 때문에 아주 미세한 분광 반사 특성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분광 영상. 그래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피복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네요. 네, 한번 보죠. 자, 요렇게 초분광으로 쭉 얻어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껍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일단 토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뭐 식생에 대한 거, 또 물 쪽에서는 물에 대한 거, 요런 식으로 데이터 큐브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큐브, 요렇게 아주 다양한 파장대들을 다 각각 분석하면서 그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일단 다중분광에 비해서, 예, 멀티스펙트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파장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많은 파장대를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기가 아주 쉽다. 이런 것들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단점은 다양한 파장대 수를 갖고 있어요. 파장대 수가 너무너무 많아. 어떤 건 막 240개가 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장 능력, 데이터 쌓이니까 이제 그거를 저장해둘 여러 가지 저장 매체들,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요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얘를 낮춰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측 파장대를 갖고 있다라는 게 단점인데, 제가 볼 때 이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거는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점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설명했죠? 잠깐 한번 말로만 했는데 영상 큐브란 말이 나와요. 영상 큐브. 이렇게
마치 주사위처럼, 주사위를 확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큐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글씨가 보이는데 240가지의 파장대, 이렇게 쫙 각각의 파장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데이터 폭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얻어진 초분광 영상, 요거는 공간과 분광 영역의 영상소 재배열 과정을 먼저 해요. 재배열, 리샘플링 한 다음에 가상의 초분광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큐브 또는 영상 큐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는 상부 표면에는 공간 좌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 폭이 이제 파장대가 각각 분포하는 파장대를 갖게 되는 그러한 구성으로 만들어지죠. 그 각 파장대를 기준으로 해서 탐측기에서 촬영된 각 영상소 픽셀들의 공간 좌표를 포함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영상 큐브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마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각 영상은 영상소 픽셀을 기준으로 영상소 내에 물질을 특징 짓는 그런 파장값들을 갖고 있다는 거. 여기가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영상 큐브 또는 데이터 큐브. 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금방 설명했죠. 분광 라이브러리라고. 예. 지표면에서 관찰되는 물질 또는 인공물과 같은 특정 물질에서 나오는 것들, 이러한 전자기파들, 요거를 파장과 반사도 스케일의 관계 곡선으로 나타내는 걸 분광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상소 파장, 여기에 대한 특성, 방사 휘도 또는 강도와 파장대, 스케일 갖고 있는 관계 곡선으로 표현한 거죠. 분광 라이브러리. 그래서 USGS라든지 예, 미국이죠. 그 다음에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죠. 예, 그 다음에 JHU, 여기 등에서 수백 개의 물질들에 대한 분광 라이브러리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초분광 센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상 초분광 탐측기, 그냥 하이퍼스펙트럴 센서 그러면 좀 편할까요? 네, 지상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를 탑재해갖고 항공기에 싣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위성에 올라가는 그러한 센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상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건데,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수집하는 그러한 장치네요. 탐측기 센서. 그래서 초경량, 가볍죠? 그 다음에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초근적의 파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에 실리는 거는요, 이렇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푸시브룸 탐측기에도 실리고, 요건 이제 좁은 관측폭을 갖고, 그 다음에 200개 정도의 파장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스크 브룸에도 역시 실리게 되죠. 그래서 요건 넓은 시야각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파장 대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에 실리는 거.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위성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위성들이 보통 올라가냐면 EO1이라든지 모디스, 그 다음에 니모, 이러한 위성들에 실려서 지표를 관측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는 센서들이에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분광 센서로 영상을 만드는 원리는 이래요. 자, 일단 먼저 분광 선택 방식에 의해서 이제 확산 요소 방식, 그다음에 필터 기반 방식, 그다음에 퓨리아 변환 분광 광도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먼저 확산 요소 방식. 예. 디스퍼전 엘리먼트라고 표현을 했죠. 회절 격자라든지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광 영상을 수집해요. 그래서 수신기에 들어오는 전자기 방사값, 요거에 바뀌는 각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각 영상소들에 대한 분광값들이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하이퍼스펙트라 초분광 탐측기에서는 파장을 분산시키는 요소로 프리즘보다는 회절 격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기반 방식에는요, 필터 베이스드 시스템이죠. 광학 통과 주파수 대역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스펙트럼의 좁은 밴드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웨지 같은 필터, 요건 분광 차원에서 광원의 공간 위치에 따른 중간 파장에서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장치되어 있는 감지기, 여기는 영상의 다른 파장 빛을 제공받아 가지고 영상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X1부터 시작해서 쭉 XN까지 분광 차원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XI열 이렇게 해서는 같은 파장대의 영상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리에 변한 분광 광도계. 예, 얘는 이제 마이티셋2 같은 이러한 위성에 탑재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스미프트스라고 읽어야 돼요? 아니면 뭐 SMITFS 이거 정확히 모르겠네요. 또는 이제 요런 FTHSI 같은 공간 영역에 퓨리에 변한 분광 광도계가 있는데 이러한 광도계들이 단칩으로 만들어진 간섭계 원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FTS, 예, 퓨리에 변한 분광 광도계죠. 요거하고 틀리게 이제 리오 같은 여기에 탑재된 지구 관측용 분광계 같은 경우는 고정된 거울로 작동을 하고요. 탐측의 1차원상의 분광 차원들의 값들로 분배를 해서 다른 부분은 또 관측폭에 해당하는 공간 차원 요거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참고사항으로 넘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측 이동 방식 있죠. 예, 위스크 브룸, 뭐, 푸시 브룸, 앞에서 몇 번 다뤘던 거예요. 위스크 브룸 이미지어 같은 거는 이제 주사 거울, 한쪽 끝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영상을 얻는 방식. 요건 우리가 앞에서 원격 탐측의 기본 원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각 같은 경우, field of view, 한 번의 노출로 얼만큼 많은 어느 정도의 영상을 갖고 오는가, 대상물의 영상을 갖고 오는가. 그래서 이 시야각들, 이건 각각의 탐지기라든지 하나의 라인 탐지기에 의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를 얻을 때 유리한 방식이 이 위스크 브룸 이미지고요. 그래서 주사 라인에 감지되는 복합적인 지상 격자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 취득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브룸 이미지죠. 앞에서 이것도 다뤘던 건데 라인 감지기를 이용하죠. 한 라인씩 뚝뚝뚝뚝 끊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집된 영상수, 픽셀의 수, 요거는 지상 격자의 수하고 같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WFI 방식, 즉 와이드 필드 이미저 방식이 있고, 요건 이제 메리스, 로시스 같은 센서에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NFI, 네로 필드 이미저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HSI라든지 프리즘 같은 센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어링 이미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차원 시야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상의 분광 정보를 탐지하는 데 유리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자적 탐측기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방식이 바로 이 스테어링 이미저 방식입니다. 또 이 WIS 방식 같은 경우 이 빛이 웨지 필터를 지날 때 결정된 각각의 파장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또 TDI 같은 경우는 이제 면 CCD 탐측기 센서를 통해서 각 파장대별로 지상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탐측기 이동 방식도 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꼭지들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깊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 초분광 자료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정보를 한번 따져보죠. 흑백 또는 다중파장 영상과는 달라요, 얘는. 그래서 다양한 파장대,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런 파장대에서 영상을 얻어내죠.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 구조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각 파장대로 픽셀 값의 밝기, 그 밝기 값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호 처리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분광 자료들, 요거는 영상 큐브 또는 분광 라이브 등으로 표현을 하죠. 예. 이러한 영상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이 ENVI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PCI Geomatica 아니면 이제 어다스, 어다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이메이진이라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스펙 같은 것도 있죠. 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이러한 초분광 영상은 어디에 활용할까요? 예. 초기에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 아니면 광물 자원의 분포, 요거를 파악하기 위한 지질 쪽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식생 분야,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종의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파리의 면적에 대한 지수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식물의 생화학적 변화, 요거를 탐지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토양의 황폐화라든지, 또 강의 기름 유출,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또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에 주변 환경 영향 평가를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도시, 또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예, 암초라든지 산호초, 또는 연안 탐지, 그 다음에 산불의 진행 정도, 그 다음에 피해 상황, 또 산불 발화 지점, 요거를 파악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또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지점 등에 대한 분석, 불씨가 살아있는 지역이죠. 아니면 도심지 속성, 요것들을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피부의 종양을 추출하는 의학 분야까지도 이러한 하이퍼스펙트라는 점차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예들이죠. 토지 피복 분류 같은 거. 토지 피복, 우리 피복 분류, 피복도 앞에서 얘기를 자세히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땅 껍데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예, 일반 영상, 그 다음에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분포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분석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나무들, 예, 환경재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식생지수, 우리 앞에서 다뤘던 거죠. NDVI.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계량 식생지수, Enhanced Vegetable Index. 그 다음에 또 뭐 연목소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수분 함량 지수, 그 다음에 또 광학 반사 지수, 그 다음에 산림 건강도, 이렇게 자연, 환경, 재해 이쪽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어디 있어요? 예, 해안선 조사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 레드 그린 블루로 만든, 즉 칼라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재질을 분류해 가지고 뭐 어떤 건 자갈이 깔려 있고 어떤 건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이렇게 피복을 정확히 뜯어서 확인하는 거에도 굉장히 월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초분광 영상. 그 다음에 토질이나 암석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예, 이렇게 그 표면에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재질을 분석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다양하게 아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분광 영상, 여기에 대한 얘기가 다뤄졌는데, 초분광 영상은 아마 앞으로 점점 이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분야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은 띄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더 많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토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